건국을 했죠. 그래서 5천 년의 역사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5천 년 동안 이 외부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자, 이런 침략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대륙을 지배하는 강자로 군림을 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또 외침을 받아서 국가가 아주 쇠락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뭐 급기야는 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국권을 잃고 36년간 외국의 어떤 통치를 받았던 이런 뼈아픈 역사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역사를 돌아볼 때 상무 정신이 투철하고요. 또 우리가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정신 자세가 투철했을 때는 우리가 국가를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기가 찾아왔죠.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 국가의 위기나 이 패망의 원인은 또 외부의 뭐 침략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지만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초래되는 위기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 반성이 없으면요, 이 비극적인 역사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어떤 원인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 또 올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인식을 했을 때는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어떤 역사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어떤 국가 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됨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기원전 2333년에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죠. 이 홍익인간의 이념에 기초해서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고려 후기에 1년이 저술한 이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당군 신화는 우리 민족이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서지리지라는 역사책에 보면요, 이 고조선 팔조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물론 한서지리지에는 이 팔조법 중에서 세 개 조항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공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자속하려는 자는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 자, 이 한서지리지에 나오는 고조선 팔조법 중에서 우리가 세계조 이야기인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살인, 상해, 절도죄의 처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고조선 8조법은 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의 어떤 생명 중시 사상을 엿볼 수가 있고요. 법치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경에 이르러서 이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받아든 이래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죠. 특히 그 중국의 전국 시대를 맞이해서 이 고조선은 연과 각축을 벌일 정도로 독자적인 세력을 자랑하면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만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고조선은 이 강한 군사력과 함께 또 중개무역도 굉장히 활발했죠. 이러한 어떤 무역을 통해서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의 세력은 더욱더 강해졌죠. 자, 그런데 기원전 109년에 이제 이 한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이 고조선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이 고조선은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총력을 다해서 한나라 군대에 저항을 했지만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되었죠. 그래서 지배층의 어떤 뭐 투항과 또 내부의 어떤 반란으로 인해서 이 수도 왕금성이 함락이 되면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와 고려의 상무정신 또 호국정신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선 고구려 역사를 우선 좀 살펴보면요. 이 삼국 사기에 보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이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와서 지금의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경에 이 고대 국가의 체제를 고구려가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4세기 말에는 이 광개토 대왕이 즉위를 하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왕권을 강화하고요. 또 국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삼국 간 경쟁에서 이 고구려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삼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중국의 이 지린성에 가면요, 이 광개토 대왕 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문에 광개토 대왕의 비문에 보면 이 광개토 대왕이 활발한 대외 정책을 전개를 했고 또 영토를 크게 넓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는 이 그 북쪽으로는 요동을 비롯해서 만주지방, 남쪽으로는 한강 상류에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었죠. 이 연녹색 부분이 바로 고구려의 영토입니다. 요 지역까지 이 지역까지 북쪽으로 요동 지방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강 상류까지 이렇게 한강 상류까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죠. 고구려 땅이 엄청 넓죠, 그죠? 자, 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이 아니고 장수왕이죠. 진흥왕은 저 신라시대 왕이고 좀 장수왕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의 위협을 이제 아버지의 위협을 계승해서 아들인 이 장수왕 때가 이제 고구려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략 한 뭐 BC 한 4세기 BC가 아니죠. 서기 한 4세기 말부터 5세기 정도까지입니다. 5세기 말까지 한 100년 정도 우리가 뭐 100년이 채 못 되죠. 그 정도 이제 이 기간인데요. 장수왕이 이제 재임기 394년부터 491년까지니까요. 이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대동강유인 평양성으로 옮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내성인데요. 이 국내성에서 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이 대동강의 풍요로운 어떤 그런 경제적 부를 향유를 했죠. 평양성으로 천도를 한 다음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했던 시가 바로 이 고구려 장수왕 때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또 서해를 통해서 중국의 남북조와 또 교통을 했고 서로 무역을 했고요. 또 남쪽으로는 백제와 또 신라 방면으로 진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렇게 전도를 함으로써. 자, 그런데 이제 이 고구려는 영양왕 9년 대략 한 6세기 말 정도 됩니다. 이 중국의 이 수나라 문제가 이제 수륙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 문제는 이제 홍수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폭풍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수 문제가 퇴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영양왕 23년에 그러니까
수문제가 침략한 지 대략 한 5년 후에 1차 침략 한 15년 후 정도 되죠. 이때 영량왕 23년에 문제의 아들이 이제 수나라 양제입니다. 이 양제가 직접 이번에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리를 침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고구리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의 유인작전에 의해서 살수에서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했죠. 우리가 흔히 살수대첩이라고 그랬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양제가 결국은 고구려 정벌에 실패함으로써 수나라는 멸망을 해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나라에 이어서 이제 중국의 당나라가 건국이 되는데요. 이 당나라는 처음에는 고구려와 화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으로 여러 가지 세력을 확장을 했죠. 당나라가.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16년간에 걸쳐서 요동 지방의 천리장성을 이제 축조를 하게 됩니다.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되고요. 대비태세를 강화하게 되었죠. 이때는 이제 영계소문이 이 실권을 잡았는데요. 영계소문이 실권을 잡은 후에 고구려가 대외 강경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보장왕 5년에 당 태종이 수육 양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고구리를 침략을 하는데요. 이때 양만춘 장군이 이끄는 이 고구리군이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 3개월간 끈질긴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방 끝에 당의 공격을 결국 물리치죠. 안시성 전투를 필두로 해서 양만춘 장군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구려의 어떤 의연함과 또 이 진취적인 기상이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거듭된 침략을 막아낸 것이죠. 자, 이처럼 고구려의 활약은요, 백제와 신라까지도 존립의 위기로부터 구원한 셈이 되었고요. 또 민족사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민족의 어떤 국가의 방위와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백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삼국사기에 보면 이 주목의 아들인 온조가 기원전 18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위례성에 백제를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이제 국가 체제를 정비한 이 백제는 4세기 중반에 이 건초고 왕이 있는데요. 이 건초고 왕 때에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서남부 지역까지 여기죠. 오늘날 서울입니다. 여기가 백제, 그죠? 이 백제 권역이 이 색깔이 백제고요. 고구려 색깔이고요. 신라죠. 자, 그래서 이 백제는 서남부 한반도 서남부 지역까지 영토를 이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수군을 정비해서 중국의 요서지방이죠. 여기 요서지방입니다. 이 서해를 수군을 확장해서 이 요서지방과도 교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둥지방이죠. 여기가 산둥지방과 일본의 규슈까지 이렇게 문화 교류를 했어요. 무역과 문화 교류를 했죠. 그래서 해상왕국으로서 백제는 발전을 했습니다. 이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요서 산둥지방 그리고 일본해까지 이렇게 백제는 해상왕국으로 발전을 했죠. 이 백제는 우수한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동아시아의 바다를 장악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상을 통한 무역과 또 문화 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시아의 바이킹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용을 떨쳤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신라 만화 학자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최치원이 지은 문집 중에서 이 상대 사시중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대 사시중장에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시대에는 강병이 100만이나 되어서 남으로는 오나라와 월나라를 침략하고 북으로는 연, 노를 위협하여, 이게 중국의 춘추시대의 제국들이죠. 춘추시대에 중국의 패권을 장악했던 5개의 제후국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위협해서 중국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백제가 상당히 강력한 어떤 해상 세력을 건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월나라는 중국 대륙의 해안 지역으로 이 백제가 서해를 무대로 군사 활동을 활발히 벌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이 최치원이 쓴 상대 사시중장이라는 이 문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비록 이러한 백제가 나중에 이제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으로 협공을 받아서 의자왕 20년, 그러니까 660년에 이 의자왕 때 이제 백제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이 백제의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인 우리 백제인의 개척 정신은 바로 주변 국가와의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도 국토를 지키고 또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백제는 또 신라와 당나라와의 협공에 맞서서 계백 장군이 이끄는 오천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오만의 신라군을 상대로 끝까지 맞서 싸워 결사항쟁의 정신을 보여주었죠. 자, 이러한 결사항쟁 정신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숭고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구려와 백제에 이어서 신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요, 기원전 57년 이 박혁거세가 여섯 촌장의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올라서 신라를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왕 때 한 5세기 정도 되죠.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한 초 정도 되는데요. 이 지정왕 때 이르러서 비약적으로 신라는 성장을 하게 되고요. 국호를 당시에는 사로국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이제 신라로 국호를 바꿉니다. 이 신라라는 말은 왕의 업덕이 날로 새로워져서 사방을 망라한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로국에서 신라로 국호를 지정왕 때 바꾸고요.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왕의 호칭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왕 호칭 이전에 마립간으로 불렸죠. 그래서 왕으로 호칭을 바꾸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지정왕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6세기 한 중엽 지정왕 이후에 진흥왕이죠. 진흥왕이 한 6세기 중반부터 6세기 후반까지 정도인데요. 이 진흥왕 때에는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신라가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되죠. 북쪽으로 팽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함흥평야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한강 유역은 신라가 서해를 통해서 또 중국으로 진출하는 이러한 어떤 주도권을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거점이 되었죠. 이 한강을 확보함으로써. 그리고 또 신라는 삼국 간 경쟁에서 이제 결국은 이 한강을 확보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요. 삼국 통일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 한강 유역, 오늘날의 한강이죠. 서울 한강. 신라가 이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게 되니까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는 서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신라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그래서 고구려와 이 백제가 결국은 이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게 되고 신라를 이제 같이 협공해서 고구려 백제가 협공을 해서 신라를 공격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신라는 이제 당나라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 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는 외국 중국의 당나라를 연합을 해서 결국은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이 백제와 고구려가 결국은 이제 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이 되죠. 그리고 당나라는 옛 백제 땅에 이제 5도독부를 설치하고 또 옛 고구려 땅에는 평양의 안동 도호부 등을 비롯해서 9도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라 경주의 계림도독부를 둬서 한반도를 이제 당나라 속국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야심을 드러냈죠. 자, 그런데 신라는 이 진후왕 때 양성한 이 인재들, 이 화랑들이죠, 화랑들. 이 화랑도를 비롯한 호국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국력이 월등히 앞서 있던 이 당나라와 결국은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당나라하고 대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우리가 매초성 전투, 매초성 또는 매소성 뭐 둘 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의 뭐 연천군 일대입니다. 이 매초성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투였죠. 신라는 이 매초성 전투에서 당나라의 20만 대군에 맞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벌포, 지금의 금강 하구 지역인데요. 이 기벌포 해전에서 또 22차례 끈질긴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 군 4천여 명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어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당나라는 한반도를 이제 장악하는 야욕을 이제 포기하고 물러가지 않을 수 없었죠. 이렇게 해서 신라는 당나라군을 이제 완전히 몰아냅니다. 7년이 걸렸죠. 결국은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친 다음에 이 당나라가 한반도를 장악하는 속셈을 가지니까 7년 동안 신라와 당나라가 싸워서 결국은 당을 물리치고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죠. 자,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신라는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 정치 기구와 지방 행정 조직 또 군사 조직을 정비해서 향후 그 이후 280여 년 동안 만주 지역의 이 발해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발해 땅이죠, 발해 땅. 발해. 네, 발해 땅이고요. 여기 이제 신라인데요. 신라가 여기가 여기까지가 신라가 통일한 겁니다. 평양에서 원산성까지 원산만까지 일대.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신라가 장악하지는 못해요. 북쪽은 결국은 통일을 옛날 고구려 땅을 회복을 하지를 못하고요. 여기 원산만 일대까지 평양에서 원산만 일대까지 이렇게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는 옛 고구려 땅하고 이런 에는 이제 발해가 결국은 건국을 해서 발해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신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흔히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의 침략에 결사항전을 하고 또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데 결국은 신라가 성공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통일 신라는 보다 발전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역사 발전의 터전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역사입니다. 발해의 역사인데요. 흔히 이제 이 발해가 가장 발달했던 시기를 우리가 해동성국 발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가 이제 멸망을 한 이후에 고구려 유민들이 이제 결집을 하죠. 이때 고구려 유민 중에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698년에 발해를 세우게 됩니다. 이 발해는 이제 고구려 유민이 주로 이제 상류계층을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말갈족, 북쪽의 말갈족이요. 이 말갈족들이 이제 피지배층을 형성해서 발해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발해 지배층은 이제 고구려를 계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고구려의 어떤 고구려를 계승하고 또 고구려를 다시 부흥시킨다는 이런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대 왕인 이 대조영 고왕이라고 그러죠. 고왕. 제1대 고왕 대조영 그 다음에 제2대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무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무왕은 연호를 이제 인한으로 하고 무력을 앞세운 강력한 대외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를 넓히는데 주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9세기에 이 선왕은 완전히 말갈족을 북쪽에 있는 말갈족을 완전히 복속을 시켜버리고요. 요동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과거 고구려 영토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그 연해주 지역으로 더 진출을 했죠. 더 북쪽으로 중쪽으로 연해주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발해는 동쪽으로는 연해주,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요하, 그리고 남쪽으로는 오늘날의 함경남도와 북쪽으로는 흑룡강이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요 지금 발해의 영토입니다. 이게, 그죠? 발해의 영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라는 그런 어떤 의미인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발해는 세력이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던 중에 거란과 이렇게 자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거란과 자주 충돌을 하면서 또 발해 내부에 또 내분이 생기죠. 분열이 생기면서 점차 국군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란이 이제 발해를 침입을 해서 92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발해와 앞에서 설명한 통일신라는 이 7세기 말부터 10세기 초에 걸쳐서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여기죠. 이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만주지방에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면서 존재했죠. 만주지방까지요. 그래서 과거에 이 만주 지역은 우리 민족의 영토였습니다. 통일신라가 이제 사실은 통일이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좀 불완전한 통일이었어요. 지배권이 한반도에 국한되어 불완전한 민족 통일이었지만 옛 고구려의 영역인 이 만주 지방에 고구려 유민에 의해서 이 발해가 생김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는 만주와 한반도를 무대로 계속 이어졌었던 것이죠. 신라가 사실은 한반도 내에서 통일을 했지만 그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이 만주 지방까지 이어져서 과거의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고 우리 민족은 이 한반도와 또 이 만주 지역까지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계속 역사를 이어갔던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로 좀 넘어가 보면요. 자, 이 통일 신라가 이제 왕조 말기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진골 귀족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신라의 이제 귀족층인 육두품들의 불만이 이렇게 쌓이면서 점차 내부에 분열이 생기면서 이제 국군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틈을 타서 이제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이 궁예와 견훤을 필두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맞서서 세력을 뻗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견훤은 892년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죠. 여기 완산주 일대가 지금의 전주 일대를 수도로 해서 후백제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궁예는 901년에 송악, 지금의 개성이죠. 개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거지로 해서 고구려를 건국하는데요. 이게 이제 후고구려라고 그러죠. 후고구려. 그래서 다시 이제
후백제와 후고구려, 신라 이렇게 후삼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그런데 신라가 나중에 이제 국군이 쇠퇴해져서 결국은 지방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후백제, 개성을 중심으로 한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을 해서 결국은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라는 후삼국 시대가 성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궁예가 민심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송악 지방의 호종인 왕건이 918년에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새 왕조를 세웠는데 이게 이제 고려죠. 국호를 고려라고 했습니다. 이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이제 신라가 결국은 935년에 즉 경순왕 때죠. 경순왕 9년에 이제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 해인 936년에 견훤이 후백제마저도 고려에 완전히 병합됨으로써 이제 후삼국이 고려로 재통일이 되었습니다. 자, 신라가 처음에 통일을 했고요. 다시 이제 후삼국으로 분열이 되어서 고려가 다시 재통일한 게 936년이죠. 고려가 다시 또 한반도를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이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으로는 이제 농민들의 어떤 민심을 이렇게 잘 다독거리면서 밖으로는 또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특히 이 왕건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족을 굉장히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993년에 거란의 소손령이 고려를 침략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서희 장군이 외교적談판을 통해서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1018년에는 이 거란의 소배합이 10만 대군을 끌고 다시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이제 강감찬 장군이 또 귀주 대첩으로 완전히 대성을 이루게 되죠. 자, 13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이제 이 몽골 제국이 징기스칸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중국 대륙을 이제 이 노리던 몽골 제국은 이 고려와 함께 거란을 협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을 몰아낸 후에 이 몽골 제국은 다시 고려에 지나치게 많은 공물을 요구하게 되죠. 자, 우리가 신라가 통일을 할 때 당나라와 이렇게 연합을 해서 고구려 백제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당나라가 신라를 또 집어삼키려고 했죠. 그래서 나당 신라와 당나라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신라가 결국은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했었죠. 자, 이거 비슷하게요. 결국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몽골 제국과 고려와 함께 거란을 협공을 해가지고 거란을 몰아냈죠. 그 이후에 또 몽골이 이제 변심을 해서 고려에게 계속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공물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몽골 사신이 저고요라는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피살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실로 해서 몽골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고려를 결국은 침략을 하게 되죠. 1231년입니다. 이때가. 자, 이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니까 이 고려 조정은 몽골하고 이 장기적인 항전을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요. 1270년에는 이제 다시 또 개경으로 한도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 40여 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몽골군의 계속되는 침략에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굴복하지 않고 항전을 하죠. 그리고 또 고려 조정이 몽골과 화평 조약을 맺고 개경으로 결국은 환도를 한 이후에도 고려의 삼별초는요, 남부지방과 제주도까지 이렇게 중심으로 3년간에 걸쳐서 완강하게 또 항전을 합니다. 자, 세계사에서 당시에 몽골과 이렇게 오래도록 싸워서 독립을 유지한 나라는 없었어요.
고려를 빼고요. 자, 이 고려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고려인들의 호국 정신이 결국은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었죠. 자, 다음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 고려 호국 정신의 상징이 바로 이 팔만대장경입니다. 합천 해인사에 있죠. 불심으로써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고 해서 했던 우리 민족의 어떤 호국 정신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조선은 불행하게도 스스로 지킬 힘이 부족했던 조선의 역사입니다. 자, 우선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가 상당히 취약해졌죠. 이 조선 시대에서는. 이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되었죠. 그리고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한 양반 관료 사회로 조선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조선은 16세기와 17세기에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이런 국난을 겪으면서 안보에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요.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있었던 전쟁이죠. 이 외국의 일본과의 전쟁이죠. 이 임진왜란 훨씬 전부터 조선은 사실상 파탄 지경에 있었어요. 특히 이 국방태세는 굉장히 유명무실했고요. 또 내부의 어떤 부패도 완전히 극에 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국제 정세에서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일본의 조선 침략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상황 판단도 굉장히 안일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보낸 국서에서 이 정명가도, 이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 길을 빌려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바로 이 정명가도예요. 정명가도가 내가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조선의 길을 내라는 게 가도거든요. 이 정명가도를 보냈죠, 국서에. 자, 일본의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대응책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요, 서로 논란만 이렇게 가중됐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조선에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다운 군대가 없었어요. 이 조선 군대는 전투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왜구를 보면 그냥 무섭게 도망만 쳤습니다. 수도인 한양, 오늘날의 서울이 완전히 함락되는데 20일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불과 2달 만에 전국의 대부분이 일본군들의 수중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과 대신들은 국경 지방인 의주까지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 7년 동안에 이 왜구는 조선 땅에 머물면서 살인, 강간, 약탈, 방화 이런 걸 자행을 했죠. 자, 이처럼 이제 조선은 국론이 분열되고요. 또 제대로 된 국방력을 키우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전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거북선을 만들어서 화포를 개량해서 세계 해전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패의 신화를 만든 이순신 장군이 이 유비무환의 정신과 또 필사즉생의 이 임전태세, 그리고 의병들이 보여준 이 불굴의 호국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은 임진왜란의 교훈을 망각을 해버리고요, 국방에 대한 대비를 그 이후에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은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죠. 이 조선은 왜란이 끝난 지 30년도 채 안 돼서 이 후금의 침략으로 중국은 당신에 이제 금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고 후금의 침략으로 정묘호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17세기 초입니다. 1627년이죠. 이때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나고요. 그 후에 또 9년 만에 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나중에 금나라가
청나라로 임을 바꾼 이 후금 세력들이 결국은 병자호란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침입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임진왜란의 어떤 이후에도 조선은 정신을 못 차리고 국방태세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은 후금과 청나라 같은 나라입니다. 결국 후금이 나중에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죠. 두 차례의 또 침략을 받습니다. 이게 정묘호란, 병자호란이죠. 1627년과 1636년입니다. 이런 순환을 이제 겪어야 됐죠. 그래서 결국은 병자호란 때 이제 조선이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 중에서 명나라의 세력에서 이제 여진족은 명나라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강대한 세력으로 이제 중국 중원에서 이제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1616년에 이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을 해버립니다. 당시에 이 조선은 선조의 뒤를 이어서 광해군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은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대륙 정세를 완전히 파악을 하고 금나라의 어떤 이 후금이 일어나서 중국의 어떤 변화 상황을 이 광해군은 읽고 있었죠. 그래서 신중한 중립 외교를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광해군 때 결국은 반정이 일어납니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퇴위를 하고요. 서인 세력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 명나라하고 가깝게 지내고 금나라를 이제 오랑캐의 나라라고 해서 배척하는 이런 친명 배금 노선을 분명히 해서 이 결국은 후금과 광해군 때 유지했던 후금과의 화평이 평화조약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금의 태종이 국호를 이제 청으로 바꾸고요. 조선에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청은 이제 임금이고 조선은 신하라는 이런 군신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하죠. 조선이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겠죠. 크게 반발하니까 반발하고 청에 대항을 하니까 1636년 인조 14년입니다. 이때 청태종이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병자호란이 발발한 거죠. 여기 보면 인조가 여기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삼전도비인데요. 송파구에 가면 이 삼전도비가 있죠. 여기 왕이 그죠? 후금의 태종이 지금 권좌에 앉아 있고 이마를 찍으면서 지금 항복을 하고 있는 게 인조입니다. 자, 이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인조는 이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하던 중에 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항전을 깨하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청이 남한산성을 포위해서 공격을 하니까 인조가 다시 47일 만에 이 삼전도에 주둔해 있던 청태종 앞에 나가서 삼배구 고두레의 치욕을 당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장면이죠.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이 원래 삼전도비의 원래 명칭은 대청황제 공덕비인데요. 병자호란에서 이 청태종의 공적과 덕을 자랑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강요에 의해서 병자호란 3년 뒤에 인조 17년에 세워졌어요. 이 삼전도비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자는 어떤 의미에서 삼전도의 치욕을 부조로 새긴 그림 밑에 요거죠. 요게 삼전도의 치욕. 이 부조로 새긴 그림과 함께 이 과거에 삼전도 인근인 이 서울 송파구 잠실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조선은 7년간의 임진왜란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고 또 동북아의 정세 변동에도 둔감해져 가지고요,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38년 만에 조선은 다시 전쟁터로 변해버렸죠. 국왕은 적장에게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해야 했고요. 수백만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16세기 후반 약 한 500만 명으로 추산되던 인구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17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329만 명으로 격감을 해버렸습니다. 이 병자호란은 우리가 능동적이고 또 실질적인 국방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변화하는 어떤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일제 강점과 우리 민족의 대일 항쟁의 역사입니다. 자, 19세기에는요. 서양의 이 제국주의가 우리 아시아로 팽창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약육강식의 시대였죠. 19세기는. 서양의 이제 위협에 우리가 직면을 했던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일본은 일찍이 이제 서양의 어떤 아시아 진출에 대해서 이 현실을 일본은 미리 파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단행을 해서 근대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통해서 단기간에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일본도 처음에는 이제 이 서양 세력들 다 우리처럼 쇄국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개항을 하자는 파들이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다른 열강들과 같이 무력을 앞세워서 대외 침략에 나섰고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조선이었어요. 우리나라였죠. 그래서 일본의 이 강력한 위협에 이제 우리 조선이 직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운양호 사건 또는 뭐 운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게 부산 즉 동래, 그 다음에 서쪽에는 인천, 그리고 동해 북쪽에는 원산항, 동래, 인천, 원산항을 결국은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고요. 일본인의 취해법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1876년이에요. 조선은 이제 이 이후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런 열강들과 차례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열강들은 일본과 서양 열강 세력들은 조선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강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조선은 각종 이권을 완전히 침탈을 당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1894년과 1895년에. 그 다음에 또 러일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막강한 러시아를 일본이 이기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어쨌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본이 일으켜서 이에 따라서 국토는 또 열강의 전쟁터가 되어야 되죠. 이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결국은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싸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부국 강령은 커녕하고 이 우리 치안조차도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조선 정부는 이러한 어떤 열강 세력들을 막을 능력이 없었어요. 결국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의 어떤 궁궐을 침범해서 일본 정권입니다. 뭐 우리 역사에서는 뭐 일본의 뭐 야쿠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야쿠자들일 수가 없죠. 이게 일본의 공사관이 직접 개입을 했고요. 일본의 세력 정부가 개입을 한 사건이죠. 자기들은 아니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 명성황후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일본의 지식인들이었어요. 일본의 어떤 그 닌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895년이죠. 그래서 당시에 왕이던 고종이 신변 위협을 느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냥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게 아관파천이라고 그러죠. 1896년. 일국의 조선의 왕이 일본의 신변을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 당시에 주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세계 역사상에 없었던 일이죠. 아관파천이라고 그러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종은 이제 1897년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이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에 즉위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계속하면서 1905년에는 급기야 을사늑약을 체결했어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외교권 박탈 이런 것들 우리의 독립을 유지하고 외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이그에 고종이 특사를 보내는데요.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헤이그에 이제 당시에 국제 회의가 열렸던 헤이그에 우리 특사를 고종이 몰래 보내서 결국 국권 회복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1907년에 정미 조약을 강요해서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자, 명성황후를 시해했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을 맺어가지고 외교권을 박탈했죠. 2년 후에는 또 군대를 해산해 버렸어요. 일본은 하나의 그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러한 한반도 대한민국을 조선을 집어삼킬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1910년에 이제 8월 29일에 합병을 해버립니다. 대한제국은 이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뼈아픈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동안 우리가 국권을 찾기 위해서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의병은 1894년부터 1910년대 중반까지 광범위한 계층이 호응을 해가지고 일어난 건데요. 일제 침략에 맞춰서 일어난 민중의 양반뿐만 아니라 양민들까지 다양한 어떤 우리 계층들이 합세를 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게 의병입니다. 특히 군대 해산 이후에 군인들이 의병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의병들은 이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의병이 규합이 되면서 그 이후에 정미조약을 통해서 군대가 해산이 되니까 이 군인들이 이제 또 의병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전력이 증강이 되어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됩니다. 일종의 게릴라전이죠. 일본군의 대대적인 어떤 진압작전이 벌어지죠. 의병들을.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의병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이 의병들은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을 해서 항일 투쟁을 계속하면서 이게 바로 무장 독립운동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일 무장운동의 사실 기원이 바로 이 의병들이죠. 그래서 국권 회복을 위한 우리 민족의 항쟁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이제 침탈한 직후부터 무단 통치를 합니다. 무력으로 그냥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이게 무단 통치죠. 그래서 우리 국민을 위협할 목적으로 이 헌병 경찰은 물론이고요. 일반 관리들과 또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제복과 또 모자를 착용하게 되고요. 착금까지 이렇게 시킵니다. 일제의 이러한 무단 통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은 결국은 3.1 운동으로 이제 폭발이 되었죠. 1919년 기민년에 일어났던 3.1 운동이라는 이 민족적인 대일 항쟁으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자, 이 3.1 운동으로 일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총독, 당시에 조선에 있던 일본의 총독을 경질을 해버리고 이른바 이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하는 모습을 뭐 보이는 등 이런 유화 정책을 쓰는 듯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본의 일시적인 유화 정책은요, 우리 국민들의, 우리 백성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이제 지배하려는 하나의 통치 방식의 일시적인 전환에 불과했어요. 자, 이러한 3.1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1919년 9월 상해에서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임시정부는 1945년 우리가 광복이 되기까지 27년간 민족의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바로 독립전쟁 수행을 위해서 간부를 양성하고요. 또 만주 지역의 독립군과 연계해서 이 군사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갔고요. 1940년에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기에 이릅니다. 자, 1910년에 경술국치, 즉 일제가 우리가 합병이 된 사건을 말하죠. 이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우리 민족은 이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했어요. 일제와의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 양성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1920년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이 대한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대성을 거두고 또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군과 함께 청산리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홍범도 장군과 이 김좌진 장군의 이 대표적인 하나의 독립 운동을 위한 승리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죠. 영화에도 얼마 전에 이렇게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도 나왔고요. 청산리 대첩도 뭐 영화로 이렇게 우리가 나온 바가 있죠. 1930년대에는 또 이청천 장군이 한국 독립군, 그리고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이 또 한중연합정선을 구축해서 전투를 벌이면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자, 광복군은 창설된 이후에요, 영국군과 함께 또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을 하면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게 되죠. 이후 1945년에 이제 미국 전략정보처 OSS라고 그랬죠. 미국 전략정보처와 함께 국내 진입 작전을 추진을 했지만 일본이 결국은 원자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이제 무산되고 말았죠. 자, 우리는 이 일제의 침략을 받자마자 의병을 조직해서 항전을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후에 독립군을 거쳐서 광복군에 이르기까지 이 일제와의 무장투쟁을 최선의 어떤 방책으로 삼았죠. 의병이 일어나고 이후에 이 의병을 기초로 해서 독립군이 일어나고 결국은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죠. 당시의 일제의 군사력과 비교해보면 뭐 형편은 없었죠. 무마할 수도 있는 이런 독립전쟁이었지만 스스로의 어떤 역량을 갖추고 싸우지 않는 한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없었던 것이죠. 비록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성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이제 열강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을 했던 것은 열강이 식민지의 해방을 결의한 유일한 사례임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요. 자,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교차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이죠.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서 크고 작은 침략을 수시로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5천년간 이 상무정신과 이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외침을 극복해가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5천년의 우리 역사 중에서 이 우리 조상들은 만주 대륙을 4천년 이상 지배를 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흡수되어 갈 때도 우리는 동화되지 않았죠. 우리 독자적인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 외침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뼈아픈 경험도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무정신과 호국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국가의 방위 태세를 확실히 갖추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영토를 확장하고 또 외침의 어떤 외침을 물리치고요. 또 우리 문화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생존마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국가와 민족의 위기가 내부의 어떤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초래되거나 확산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론이 통합되지 못해서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을 때 이 국가는 외부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우리가 개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지킬 힘과 의지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하나된 안보의식과 국민 통합의 길만이 우리나라를 튼튼히 하고 지켜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역사 인식이 전제되어 있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간 강의 1강 첫 번째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